내가 세상에 없는 하루를 갖게 된다면 그 하루를 끄르고 풀러 당신을 선물 받겠어. 당신을 꺼내 내 옆에 세우고 미친 듯이 세상을 춤추며 돌아다녀 보겠어. 당신이 밤 되어 몸 수그러지면 꽃잎 피어난 내 그리움에 당신을 눕히고 내 마음 뚜껑 달린 찬압처럼 당신을 덮겠어. 발가락부터 머리카락까지 빠짐이 없고 이 하나 어긋나지 않은 그런 완전 밀봉된 잠을 잘 거야. 사랑을 할 거야. 혹시 알아? 그 사각의 잠이 당신과의 완벽한 한 세상이 될는지. 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어. 그 하루로 인해 내 전 생애가 못쓰게 된다고 해도 당신을 하루 동안 소유할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그렇게 하겠어. 잠이 든 당신. 김하인. 세 번째 시간. 아무도 몰래 오는 것들. 어휴, 제발 목 좀 꽉 조이지 마세요. 젊은 친구가 엄살은?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한 40대 말의 건장한 남자가 성민의 목에 왼팔을 두르고 오른발로 껑충껑충 화장실을 걸어 나오며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2009년 1월 29일 오후 3시를 넘긴 시간이다. 주씨 아저씨, 어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절 골리려고 일부러 목발 숨겨놓은 거죠? 글쎄 아니라니깐 그러네. 점심 먹고 한잠 늘어지게 잘 잤는데 그 사이에 그걸 누가 집어갔다니깐. 그게 핑계거리가 돼요? 요즘 세상에 목발 훔쳐가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아이고, 몸 균형 좀 잡아봐요. 100kg이 넘는 거구를 지탱하려니깐 목과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네. 사내는 아주 즐겁다는 표정이었고 중심을 잡아주느라 애를 먹는 성민도 그런 그의 장난이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중앙데스크를 지나치는데 박 간호사가 성민을 불렀다. 과장님께서 좀 내려오시라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그의 목을 휘감은 한쪽 팔을 풀어내고는 근처에 있는 빈 휠체어를 끌어당겨 그 안에다 무거운 몸을 털썩 주저앉혔다. 고마위, 이제 그만 가보게나. 다른 환자분 침대 밑에 목발을 숨겨뒀다면 얼른 꺼내 놓으세요. 이젠 안 통합니다. 알고 있었구먼 그래. 유쾌하게 너털 웃음을 터뜨리는 그를 뒤로하고 성민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외과 과장은 지무실 책상 앞에서 걸어나와 유리 탁자를 사이에 두고 성민이 앉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과장 표정은 굳어 있었다. 성민은 혹시라도 선영이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될까 싶어 바짝 긴장한 얼굴이었다. 과장은 책상 위에서 가져온 환자 파일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뒤 두 손을 무릎 앞으로 내놓고는 손바닥을 쓱쓱 비비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힘든 일은 없습니까? 네, 덕분에 괜찮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절? 과장은 표지에 이선영이란 이름이 쓰인 파일을 펴들고는 몇 장을 앞뒤로 넘겨보면서 잠시 군데군데를 들여다보았다. 환자가 잘 견뎌주고 있네요. 어제 혈압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고 맥박 횟수도 그렇고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다 선생님과 간호사분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입니다. 아니요. 병원보다도 환자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건 김성민 씨 노력 덕으로 봐야죠. 어떻습니까? 요즘도 매일 환자 옆에서 밤을 지새운다면서요. 아, 네. 혹시 심리학 간호사분들이 불편해한다면 제가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성민 씨가 하도 조심을 해서 밤 내내 가림막 안에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네. 환자 기록 한 부분에다 눈길을 고정시킨 채 의사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환자가 말입니다. 네. 아내이신 이선영 씨가 지난 2달 동안 생리가 없었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네. 어쨌든 저도 좀 이상했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어제 산부인과 쪽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게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오후 2시 정도였는데 검사하는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성민 씨가 늦은 식사를 하느라 자리를 비웠었다면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제 시트가 이동된 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라니요? 많이 놀라진 마십시오. 부인께서 네, 임신하셨습니다. 10주로 진단이 떨어졌으니까 2달과 3달 사이군요. 네? 그는 눈을 희둥그렇게 떴다. 아내가 식물인간인 상태에서 애를 가지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성민은 너무나 기가 막혀 온몸이 감전된 듯 동작이 멈춰졌다가 간신히 한음 콩의 숨을 입 밖으로 토해냈다. 말이 안 됩니다. 임신이라뇨.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거야 남편 성민 씨 본인만이 아는 일이죠. 그러니까 수정된 날짜를 얼추 짚어보면 환자가 사고 나기 4, 5일 전 정도에 그렇게 되신 거겠군요. 성민이 그 무렵을 잠깐 떠올려 보니 아내와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짚이긴 했다. 아니 선생님, 제 말이 그게 아니라 설령 그때 수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10주라니요? 지금의 환자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지금 아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환자께선 여느 산모들과 똑같이 텐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10주차 아기의 크기나 발달 과정이 일반 태아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정상이라고 봐야겠지요. 성민이 여전히 눈을 크게 뜨고 끔뻑거리자 의사는 볼펜을 쥔 오른손의 2 손가락으로 자신의 귀를 슬쩍 한번 잡아당기더니 말을 이었다.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군요. 식물인간이란 표현을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다른 마땅한 표현이 없군요. 아무튼 환자 이선영 씨 상태가 지금의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신체적으로만 볼 때 맥박과 호흡 횟수, 혈압 등이 모두 경계선에 가 있긴 하지만 자가 신체 활동에 별 무리가 없고요. 인위적이긴 하지만 외부에서 영양식을 하루 3번씩 주입식으로 공급해 식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자는 의식만 돌아오지 않고 있을 뿐이지 신체적으로는 정상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심장 활동이며 소화를 시켜내는 위 활동, 장 활동도 그런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인위적으로 하루에 1번씩 배변 작업을 해서 빼주고는 있지만 나머지 신체 기능은 거의 모두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영 씨 뱃속에서도 태아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의식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도 제 아내 배에서 배가 앞으로 볼록해질 정도로 아기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까? 가능하죠, 충분히요. 어떻게 그럴 수가? 2 사람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자신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성민의 눈길이 곤혹스러운지 의사는 가벼운 헛기침을 하며 슬며시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뭡니까? 네, 제게 정작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남은 거죠? 그 말에 의사는 하고 긴 신음을 삼켰다. 의사는 정말이지 내키지 않는다는 굳은 표정으로 그간 환자의 신체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온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파일을 소리나게 덮고는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네,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죠. 제가 지난 1달 반간의 환자 기록을 면밀하게 체크해 봤는데 말입니다.
잠깐 좋아진 적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호흡이나 맥박, 혈압 지수가 하향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환자께서 무의식적으로나마 지금껏 잘 적응해내면서 버티고 계시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신체의 기초 능력이며 신진대사 능력이 약화되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건 수치가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말씀드리기 저도 곤혹스럽지만 부군께서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결단이라뇨? 네, 태아를 키워내기는 무리입니다. 환자에게 신체적 부담이 클 테니까요. 그게 기초 체력이나 신진대사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지금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환자 상태가 안 좋아져서 뇌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치료 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태내 생명에 관한 문제는 저희 의료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란 거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환자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저희가 이런 상황을 알려드리고 조언해 드릴 수는 있지만 네, 보호자의 동의 없이 태내 생명을 함부로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건 명백한 월권이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 말씀은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이군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더니 이내 거푸거푸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은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아내에게 답을 먼저 구하는 게 맞을 텐데요. 네, 그렇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재로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늘이 원망스럽군요. 제 아내는 정말이지 아기를 많이 기다리고 원했었거든요. 아내가 나중에라도 깨어나 이 일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슬프고 괴로워할까요? 남편분 마음도 이해되지만 네, 의사인 제 입장에선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결정을 내려달란 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결정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할 얘기를 다 마친 의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성민은 제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슴팍 밑으로 무거운 머리를 잔뜩 떨구고 있었다. 숨을 내쉬기 힘들 만큼 괴로웠다. 아내 한 사람의 참담함도 견딜 수 없이 벅찬데 아기까지. 너무나 소중한 생명인 아기까지 그 가혹한 덫에 치여 있다니. 아, 정말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면, 아내의 낙상 사고만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좋았겠는가. 아기를 가진 일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놀라운 축복이 되었을 것이다.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엄마 아빠를 향해 아장아장 걸어오는 아기가 이 세상 위를 걸어다닌다. 그렇다면 삶은 매 순간이 눈부시게 경이로울 것이다. 그런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을 알게 되자마자 아내 선영이가 얼마나 좋아했겠는가. 환호성을 내지르고 부르지 않은 배를 한껏 내밀며 초보 산모의 위세를 한껏 떨었을 텐데. 그리고 성민 자신 또한 얼마나 기뻤겠는가. 발걸음이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체 이게 뭔가? 너무나 좋은 일이 설상가상이 되지 않았는가? 생명과 축복을 말해야 하는데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암울한 탄식뿐이지 않은가? 하늘이 어떻게 이토록 가혹할 수가 있단 말인가? 운명이 선영이와 성민 자신을 왜 이렇게 잔인하게 다룬단 말인가? 성민은 너무나 가슴이 저리고 고통스러웠다. 그는 두 손바닥으로 자신의 가슴을 꽉 짓누른 채 피가 맺힌 듯한 거친 숨결을 토해내고 있었다. 가슴으로 당신을 마십니다. 마셔도 마셔도 다함 없이 당신이 그리운 건 내 사랑이 계속 리필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날 떠나고 작별을 고했어도
한 3년은 너끈히 당신을 가슴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이토록 점이고 아픈 바에야 물기는 좀 많겠습니까? 눈물로 바닥을 낸다 해도 내 슬픔의 양이 다시 채워지는 건 당신에 대한 내 그리움이 끊임없이 리필되기 때문이죠. 당신, 다시 당신을 제게 따라주실 순 없겠습니까? 당신과의 첫 만남과 시작으로 다시 한 번만 제 가슴 가득히 채워주실 수는 없는지요? 커피를 리필시킬 때마다 전 이렇게 당신에 대한 제 사랑도 꼭 리필시키는데. 눈물. 온기가 적당한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짜서 아내 몸을 닦았다. 가슴에서부터 무릎까지 커다란 수건으로 덮어놓고 성민은 정성스레 아내의 종아리와 발등을 닦았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평소와는 달리 그의 표정엔 희미한 미소 한 입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선영아, 나 많이 생각해 봤거든. 봤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할까 봐. 환자는 의사 선생님이 잘 아니까 난 의사 선생님 말을 따라야 할 것 같아. 그는 닦던 손길을 멈추고는 수건에 덮인 그녀 아랫배 위에 손을 집어넣으려다가 멈췄다. 입술을 질끈 깨물고 천천히 아내의 아랫배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순간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참아내고 있었다. 선영아, 나도 너무 괴롭다.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니? 네가 그렇게나 갖고 싶어 했던 아기가 여기 이렇게 이 안에 들어서 잘 자라고 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이 원망스럽다. 그때 그 일만 없었다면, 아니, 그 전화만 걸려오지 않았었다면 지금 너와 난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서로를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겠지? 그러다가 혹시라도 애 떨어질까 싶어 넌 황급히 두 손으로 배를 쌓아안고 소파에 앉을 거고, 난 우리 아기가 놀랐을까 싶어 무식한 아빠라고 선영이 너의 배에다 대고 몇 번이나 사과를 했겠지. 참 너무 좋은 일인데 우리 사이에서 널 닮은 예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인데,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돼버렸네. 너무나 슬픈 일이 돼버렸어.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가혹한 거니? 하늘이 어쩌면 이토록 잔인한 거냐?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게 모질기만 하다. 그렇잖아. 선영이 너도 그렇고 나 또한 다른 사람 못 살게 군 적도 없는데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은 적도 없고 누굴 괴롭힌 적도 없고 남의 몸이나 마음에 상처도 준 적이 없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남의 것을 부러워한 적은 있지만 결코 남의 것을 탐낸 적은 없었는데 욕심부리지 않고 노력해 얻은 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만족했었잖아. 그런데 왜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우리한테 주는 거지? 대체 우리가 뭘 어쨌다고. 하늘이 멀쩡히 있다는 게 원망스럽다. 그따위 하늘이라면 하늘에 해도 달도 별도 다 떨어져 버려야 해. 뭐 한다고 나한테 쓸데없는 빛을 비추고 반짝거리나 반짝거리길. 성민은 수건을 다시 더 물에 헹궈 짜면서 주르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손등으로 뺨을 거칠게 문질러 눈물을 지워냈다. 그는 아내의 발가락 하나하나 그 사이사이를 꼼꼼히 문질러 닦았다. 하지만 선영아, 어쩔 수가 없어. 의사 선생님이 너 하나 살려내는 것도 벅차다는데 아기까지 어떻게 돌볼 수가 있겠어. 미안하지만, 너에게 많이 미안하지만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아주 많이 혼이 날지라도 나는 결정했어. 지금 네 안에 있는 아기한테는 많이 미안해. 더없이 죄스럽고. 하지만 다음번에 선영이 네가 다시 건강을 되찾았을 때 그때 다시 선영이 너를 찾아와 달라고
내가 아기한테 용서를 구했어. 그러니까 선영이 너도 내 결정을 이해해줘. 그냥 이대로 두었다가 너를 잃게 되면 결국 아이마저 같이 잃게 되는 거니까 너만을 우선적으로 치료해내는 게 맞는 거야. 싫어? 절대 안 돼? 그래, 정말 싫다면 내게 무슨 표시를 해줘. 네 입술이든 귓바퀴든 눈썹이든 눈꺼풀이든 손가락이든 그 무엇이라도 괜찮으니까 단 한 가지라도 네 몸 일부가 움직이는 걸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줘.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여줘 봐. 그러면 나도 이 생각을 바꿀게. 네가 안 된다고 하면 네 말을 따라야지. 너와 살면서 내가 언제 네 뜻에 반한 적이 있었니?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선영이 네가 아기를 그냥 두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뜻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표현해줘. 네 몸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아기에게 손을 대면 끔찍하게 몹쓸 짓을 한다면 절대 용서 안 한다고. 네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라면 네 몸 그 어디라도 움직이거나 까딱거려 줘. 절대 네 몸에 손대지 말라고. 네가 아기를 잘 키워낼 수 있으니까. 아기를 지우는 짓 따위는 꿈도 꾸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다면 이렇게 마냥 누워 자지만 말고 단 한 번만이라도 깨어나줘. 의식이 돌아와줘. 아니 그건 내 욕심이고 무리일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는 네가 내 말을 지금 알아듣고 있다는 그 어떤 표시만이라도 해줘.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두려운 생각을 멈출게. 아빠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멈출게. 응? 내가 약속할게. 봐봐. 넌 지금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나 몰라라 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달리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 아기는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갖는 수밖에는. 성민은 아내 몸을 몰아눕히고 깨끗한 환자복을 한쪽 팔에다 꿰었다. 그리고 바지도 그녀 한쪽 다리에 꿰었다. 아내의 목과 등판 쪽으로 상의를 두른 뒤 아내를 반듯하게 눕혔다. 그리고 반대편 꿰지 않은 팔 쪽의 옷을 아내 몸 밑에서 빼내서 나머지 팔도 꿰어 입혔다. 바지도 나머지 다리를 꿰어 허리까지 깔끔하게 추슬러 주었다. 그는 이마에 땀기가 번질 정도였다. 하지만 아내 몸을 젖은 수건으로 말끔하게 닦아 새 환자복으로 갈아입혀줬다는 만족감에 옅은 미소가 그의 얼굴에서 얼핏 번졌다. 환자 보는 게 익숙지 않았던 초반기에는 두 사람이 달라붙어도 몸이 축 늘어진 환자에게 옷을 갈아입히기가 힘이 들었다. 하지만 이젠 요령이 생겨 혼자서도 아내에게 정갈한 환자복을 갈아입힐 수 있게 된 것이다. 성민은 가리막 안에서 비로소 여유를 가지고 아내 환자복 상의 단추를 하나씩 꿰어주었다. 어때? 선영아, 몸 개운하지? 제일 깨끗하게 빨아 말린 환자복 입으니까 기분 좋지? 그는 아내에게 밝은 음색으로 나지막하게 얘기했다. 그렇지만 역시나 눈을 내려감고 반듯하게 들어 누워만 있는 그녀는 그 어떤 반응도 미동도 없었다. 그때였다. 나무 토막 같은 몸속 깊이 심연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던 선영의 의식은 처음으로 미세한 움직임을 일으켰다. 2달 넘도록 그녀 의식의 필라멘트는 완전히 끊겨 있었다. 마치 사람의 의식과 정신을 밝혀서 상상과 생각의 갈래를 뽑아내는 전구 속 필라멘트 자체가 끊어져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극미하게 가는 의식과 정신의 미세한 가닥이 남편 성민이 환자복을 갈아입히는 동안 어느 순간 슬며시 부딪혔던가. 선영의 의식에는 아주 경미하고 희미한 파닥거림이 몸속 깊은 데서 일어났다. 처음에 의식 한 점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이 위태로웠다. 위태롭게 까물거리다가 다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꺼진 듯 칠흑으로 캄캄해졌다.
그러다가 이윽고 불티가 바람결에 살아나는 깐부기 불처럼 이내 영그러지고 또렷해졌다. 선영의 의식은 주변을 완강하게 장악한 검은 타액질 같은 지륵감에 겁을 먹고서 막 태어난 반딧불이처럼 한동안 웅크리고만 있었다. 그녀 의식을 밝혀주는 불빛은 그만큼 가녀리 없고 연약했다. 하지만 그녀 의식은 차츰 또렷하게 가늘지만 일정한 호흡을 타고 분명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미량의 들숨을 들이킬 때마다 의식은 손톱만하게 커지면서 또렷이 밝아졌고 날숨을 쉴 때마다 그 빛은 콩알만하게 움츠러들었고 사유어졌다. 하지만 의식의 빛은 점점 더 숨결에 여닫힌 만큼 밝고 어두워지는 것을 일정하게 반복하더니 점차 그 반복성은 사물의 안팎을 감지하고 의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춰나갔다. 그녀의 의식은 처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리둥절했었다. 그리고 한참을 눈만 끔뻑이다가 뭔가를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겁을 잔뜩 집어먹었다. 사위가 완벽하게 어두웠다. 빛 하나 없이 숯검정을 박박 문질러 놓은 것 같은 두터운 지륵감에 짓눌려 그녀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게다가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지는 진한 어둠은 그녀가 손가락 하나 잘못 뻗어내는 순간 단번에 그녀를 낚아챌 것만 같았다. 그래서 완전한 검은 절벽 밑으로 곧장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무한 공포. 까닭에 그녀 의식은 꼼짝도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 형국이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그녀는 자신의 몸 바깥에서 느껴지는 남편 김성민의 두렁거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배 중앙께에 있는 단추 같은 것을 하나하나 채워주며 오늘 선영이 너 되게 예쁘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남편 목소리를 듣게 되자 그녀는 길이 끊어진 절벽 위에 홀로 있다가 등대의 불빛을 본 느낌이었다. 성민 씨,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여보, 내 목소리 안 들려? 나 여기 있단 말이야. 그녀는 바깥을 향해 힘껏 소리쳤다. 하지만 깊은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 공기를 완벽하게 빼버린 완전 밀폐된 공간에 놓인 아주 두꺼운 유리통 안에 든 금붕어처럼 입만 벙긋대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녀는 벌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위를 더듬었다. 발끝으로 조심조심 발밑을 더듬어서 남편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갔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렇게 몸을 부지런히 놀려도 그 움직임, 동작 하나하나 자체가 한 장의 종이에 선으로 그린 것처럼 연속성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분명 이게 꿈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시도 아닌 기이한 느낌이었다. 엄마야? 대체 이게 뭔 일이래? 그녀 의식은 사색이 되어 엉덩방아를 찢듯이 주저앉았다. 그녀에게 느껴지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놀랍고 무서웠다. 말을 해도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눈을 떠도 보이지가 않았다. 머리칼을 뒤로 넘길 수도 없었고 목을 구부릴 수도 얼굴을 아무리 해서 돌려봐도 목과 얼굴이 돌아가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처음에 그녀는 악몽을 떠올렸다. 자기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데 팔다리를 아무리 휘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가히 눌린 말이다. 그러나 이건 그것과는 또 달랐다. 가히 눌림 속에는 땅 기운이 느껴지고 헉헉거리는 숨결 소리가 온몸의 진동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방 1km인 스펀지 속 한가운데에 갇혀 있다고 표현해야 하나.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단절과 고립감 같은 게 그녀를 완벽하게 에워싸고 있었다. 하늘의 빛들이 일시에 모두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불빛들도 모두 꺼져버렸다.
사람들과 동물들, 나무와 풀들조차 다 죽어버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 그 한가운데 홀로 덩그러니 서 있는 느낌. 아,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 그 지륵의 고립감 속에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와 자신의 다리를 주물러주는 남편 손길의 흔들림은 느낄 수가 있었다. 남편은 분명 자신의 무릎이며 발바닥까지 시원하게 눌러주고 있는데 그녀는 눈을 떠 남편을 볼 수가 없었다. 여보 하고 말하려 해도 입술이 밀랍인형 입술처럼 전혀 움직이질 않았다. 결국 그녀 의식은 어둠 속에 파묻힌 채 무릎을 쌓안고 앉아 오들오들 떨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각했다. 지금 그녀 자신에게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이 뭔지를 먼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타고 남은 푸석거리는 재 속을 손가락으로 뒤집듯이 부서진 기억들을 더듬어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며 골똘하게 기억을 모아나가던 중에 그녀는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바로 그 일이었다. 우리 반 아이인 현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었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정구를 박지산 입구 석주다리 쪽에서 보았다고. 6학년 형 둘이랑 계곡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는 전화였지. 그때 나는 부랴부랴 차를 몰고 하진보 시가지 끝에 있는 석주다리 쪽으로 차를 몰고 갔어. 다리 위엔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차에서 내려 석주다리 근처에 있는 계곡길을 허겁지겁 오르기 시작했지. 계곡길은 왼편이 산기슭이고 오른편이 벼랑인 오솔길이었어. 이 녀석들이 조금 있으면 어두워질 텐데 여기를 올라갔을까? 난 그렇게 중얼거렸지. 올라갈수록 벼랑은 점차 높아졌고 내려다본 계곡 바로 밑에는 오람한 바위들이 물가에서 뒹굴고 있었어. 그때 난 산에서 내려오는 등산객 한 사람과 마주쳤었지. 초등학생 3명이 올라갔느냐고 난 물었고 50대 남자 등산객은 아이들이 약수도 쪽이 아닌 암자 쪽으로 가더라는 말을 했었어. 조금 있으면 땅거미가 기어나올 터라 난 발걸음을 서둘렀지. 산비탈을 휘어 돌 때 오른쪽 암자가 있는 저만큼 위에서 아이들이 웃고 까불며 장난치는 소리를 들었어. 그중에 정구 목소리도 끼어 있었지. 암자 돌계단 쪽에서 들뛰는 아이들 상반신 모습도 얼핏 보였어. 그래서 난 정구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난간 바위 쪽으로 발을 옮겨 뛰었어. 한 번은 괜찮았지만 그 옆 바위 쪽으로 무심코 폴짝 발을 띄었을 때 그 순간 내 몸이 순식간에 바위를 향해 단숨에 뒤로 들어눕는 기분이 들었어. 발이 쫙 미끄러져 버린 거야. 옮겨뛴 바위 표면에 살얼음이 얼어있는 듯한 느낌. 아니, 젖은 이끼 같은 건지도 몰라. 그러면서 계곡 아래쪽으로 내 몸이 굴러 떨어졌던 거야. 그때부터는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래, 그건 큰 사고였을 거야. 계곡 아래쪽에 단단한 바위돌이 군데군데 솟아 있었으니까. 쉽사리 뼈 한두 군데 부러졌을 거야. 근데 나는 뼈 따위가 부러진 게 아니라 아무래도 머리를 심하게 다쳤던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 거야. 맙소사. 그러니까 난 지금 눈꺼풀조차 위로 올릴 수도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거릴 수 없는 지경에 처해진 것이다. 무섭다. 너무 무서워. 너무나 무서워. 너무나 끔찍해서 돌아버릴 것만 같아. 여보, 김성민 씨, 성민 씨. 야, 성민아, 당신 정말 이렇게 내가 목청이 찢어져라 외쳐대는데도 아무것도 안 들려? 정말 그런 거야? 당신이 지금 내 어깨 주무르고 있잖아. 그렇게나 가까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목소리가 안 들려? 여보, 나 여기 있어. 여기 있단 말이야. 대체 왜 못 알아듣는 거야?
그녀는 너무나 무서워 훌쩍거렸다. 이내 엉엉 큰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 의식의 얼굴은 눈물로 홍수가 날 정도로 흠뻑 젖어 있는데 성민이 끝없이 내려다보는 시트 위 그녀 얼굴은 눈꼬리조차 젖어들지 않았다. 이제 나 어떡해? 그러면 나 이렇게 죽는 거야? 나무 토막 같은 내 몸이 감옥이 돼서 난 이 안에 갇혀서 죽게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여보, 성민 씨, 나 좀 구해줘. 나 지금 너무너무 무섭단 말이야. 어떻게 날 그렇게나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 지경에 처해 있는 날 몰라볼 수가 있어? 그렇게 내 다리만 주무르지 말고 내 어깨를 마구 흔들어서 어서 날 깨워줘. 내 뺨을 세차게 후려치든지 아님 얼음을 통째로 내 목과 가슴 위로 들이부어서라도 이 악몽을 깨워줘. 숨이 막혀 죽겠어. 지금 난 깜빡거리지도 못한 눈을 뜬 채 깊은 잠에 밧줄에 온몸이 탱탱 감겨있는 것 같아. 답답해 미치겠어. 나를 어서 구해줘, 성민 씨. 내 몸에서 어서 풀어달란 말이야. 이 바보야. 선영의 의식은 자신의 몸 안에 갇혀 두 손으로 사방의 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성민은 여전히 그녀 허벅지를 번갈아가며 주물러대고만 있을 뿐이었다. 어느 순간 남편의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이 그녀 자신의 아랫배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느낌인지 그녀 자신의 몸 흔들림인지 분간이 한 가지만 분명한 건 그랬다는 것이다. 이내 성민의 물기 머금어진 목소리가 그녀에게 들려왔다. 아가야, 미안해. 너를 태어나지 못하게 해서 이 아빠가. 그래, 아주 많이 미안하단다. 하지만 엄마와 난 너를 정말 아주 많이 기다렸었고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 아빠 말 듣고 있니? 그래, 우리 아가. 엄마가 아주 많이 아프긴 해도 이렇게 지금까지 꿋꿋하게 엄마 뱃속에서 정상적으로 잘 자라준 네가 이 아빤 무지무지 자랑스럽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성민 씨,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가 엄마를 닮았다면 무척 예쁠 것이고 나를 닮은 사내 녀석이라면 아주 잘생겼을 거야. 한땐 이 아빠도 잘생겼단 소리 참 많이 들었으니까 말이야. 이봐요, 성민 씨, 그렇다면 내가 아기를 가졌단 거야? 지금 내 몸 안에서 우리 아기가 자라고 있단 말이야? 응? 그런 거야? 이 아빠가 겁쟁이라서 우리 아가가 딸인지 아들인지 차마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어. 너에게 너무 염치가 없어서 내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러야 하는 아빠로서 내가 그걸 안다는 게 너무나 가혹해서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몸 바깥에 있는 남편 성민은 그녀 자신의 아랫배 위에 뜨거운 입술을 몇 번이나 맞추면서 숨죽여 흐느껴 울고 있었다. 이봐요, 성민 씨,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냐고. 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아기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아가야, 이 죄 많은 아빤 내일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너를 하늘나라 천사로 되돌려 주려고 생각한단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그는 터져나오는 비통한 울음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아빤 네 엄마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먼저 엄마를 구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줘. 못난 이 아빠를 용서해주렴. 그리고 아빠가 죽는 날까지 우리 예쁘고 장한 대견스러운 널 꼭 기억할게.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죽어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 아가 너한테 무릎을 꿇고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빌게. 말도 안 돼. 엄마 몸속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사랑하는 내 아가야. 부디 좋은 날에 다시 한 번만 우리 곁으로 와주렴. 내가
그땐 네 엄마를 다시 튼튼하게 살려놓을 테니까. 염치 없기 짝이 없는 얘기로밖엔 너에게 들리지 않겠지만 이 아빠를 믿고 가여운 네 엄마를 믿고 꼭 한 번만 다시 네가 엄마 뱃속으로 와준다면 다시는 널 포기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모른 척 하지 않을게. 그때는 차라리 내 목숨을 10번, 100번 내놓더라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순하고 맑은 아기인 너를 이 삶에서 지워버리는 짓은 절대 하지 않을게. 이 사람 미쳤어. 내 몸속에 있는 아기를 지우겠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안 돼. 성민 씨. 아니, 이 나쁜 놈아. 절대 안 돼. 누구 맘대로 그따위 짓을 하려는 거야. 어떻게 상상도 못할 끔찍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어쩔 수가 없단다, 아가야. 아빤 절대 나쁜 사람 아니지만 네가 자라날수록 엄마가 위태로워진다니깐 방법이 없어. 너도 네 엄마가 다시 살아나길 바라겠지? 착하고 또 착한 우리 아기는 틀림없이 그러리라고 이 아빠 믿고 있어. 안 돼요, 성민 씨. 다 당신 아주 잘못 생각하는 거야. 만약 당신이 내일 내 몸에서 아기를 지우면, 우리 아기 생명을 지워버리면 오히려 난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지금 당신은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난 말이야, 여보, 사방이 완벽히 밀폐된 내 몸속에 완전히 혼자 갇혀있다는 느낌에 나는 무서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어. 그런데 당신이 내 몸속에 우리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이 확 밝아지는 기운을 느꼈어. 우리 아기가 함께 있으니까 난 꼭 살아야겠다. 반드시 살아나서 우리 아기를 낳아야겠다. 우리 아기가 까르륵거리며 웃는 웃음소리를 기어이 들어야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생겼어. 이 완전한 칠흑의 어둠 속에 나만 갇혀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기도 함께 있구나 하는 놀라운 위안과 경이로운 기쁨 말이야. 그런데 당신은 이 무서운 곳에 나만을 혼자 내버려두고 아기를 내 몸 바깥으로 가져가려고 해. 그것도 내 몸에서 생명을 꺼내는 게 아니라 죽음을 꺼내려는 무서운 짓을 저지르려 하는 거야. 그건 나를 완전히 죽이는 짓이야. 내가 이 일을 몰랐으면 모를까. 내 아기가 죽어나간 내 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 그건 엄마가 아니야. 여자가 아니야.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보, 날 살리고 싶으면 절대 아기를 내게서, 내 몸 안에서 빼앗아 가지 마. 내가 반드시 내 몸 안에서 분홍빛 속살처럼 꽃잎처럼 잘 자라나고 있을 우리 아기를 반드시 찾아내서 잘 돌보고 잘 키울게. 아기를 키워내는 엄마가 죽는 거 봤어? 아니, 절대로 안 그래. 아기를 다 키워 몸 바깥으로 무사히 내보낸다면 모를까. 절대 아기를 키워내는 엄마는 죽지 않아. 왜냐고? 모성은 여자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훨씬 더 강하니깐. 내 목숨보다 아기 생명이 1000번 만번 소중하고 귀하니까. 아기야, 내일이 올 때까지 아빠 손을 덮고 푹 잘 자. 아빠가 비록 죄 많은 아빠일지라도 이 밤만은 너의 잠과 꿈을 밤새워 잘 지켜줄 테니까. 성민이 그녀 옆구리에 뺨을 붙이고 한 손으로 아랫배를 부드럽게 토닥거리는 게 느껴졌다. 이 바보, 멍청이야. 안 된다니깐. 여보, 성민 씨,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마음을 바꿔요.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면 제발 마음의 귀를 열어서 내 이 애타는 간절함을 들어주세요. 당신은 지금껏 함께 살면서 세상에서 내 말을 제일 우선시 했었잖아. 내 말을 안 들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들어줘요.
이번만 들어주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말만 들을게. 응? 우리 아기 없어지면 이 안에 있는 나도 절망감과 상실감으로 단 하루도 못 버텨낼 거야. 그러니 여보, 제발 우리 아기를 살려줘서 나도 우리 아기와 함께 살게 해줘요. 응? 여보, 성민 씨. 그렇게 잠들려 하지 말고 내 눈을 봐요. 이대로 그냥 자면 안 돼. 내 눈꺼풀이 천만근의 쇠 무게로 내리닫혀 있을지언정 내 눈을 보라고요. 어서요.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녀 몸 안에 갇힌 그녀 의식이 피를 토하며 목청껏 외치는 소리를 듣기라도 했을까. 성민은 아내의 배에 한 손을 얹은 채 시트에 뺨을 붙이고 있던 머리를 천천히 일으켜 세워 아내 얼굴 쪽을 쳐다보았다. 그때였다. 투명한 눈물 한 줄기가 그녀 눈꼬리에서 주르륵 흘러내렸다.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녀 신체가 처음으로 자의식을 가진 채 반응한 거였다.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란 성민은 아내 눈물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다. 여보, 선영아, 깨어난 거야? 하지만 그녀 눈꼬리에서 쉼없이 눈물만이 흘러내릴 뿐 그녀 몸 어디에도 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그럼에도 성민은 너무나 기뻤다. 분명 아내가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믿었다. 여보, 선영아, 왜 그렇게 울기만 해? 울지 마. 네가 울면 나도 견딜 수가 없어. 울지 마. 내가 널 반드시 구해줄게. 네가 다시 완전히 깨어나고 네가 다시 건강해지도록 내가 해줄게. 너 나 믿지? 세상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너만은 꼭 지켜낼 거란 걸. 내가 너한테 준 편지에 그렇게 쓰고 네 엄마, 아빠한테도 그렇게 약속했었잖아. 지금은 새벽이니까 네가 조금만 이렇게 더 견뎌주고 있으면 좀 이따가 의사 선생님한테 지금의 널 얘기해줘서 지금과는 다른 의료적인 조치를 취해줄게. 그러니까 선영아, 이제 그만 눈물 흘려. 하지만 그녀 눈물은 계속해 흘러나왔다. 굵고 뜨거운 눈물이었다. 성민은 그녀 눈물을 수건으로 닦아주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내가 이 눈물을 통해 뭔가 강렬한 외침을 안에서 밖에 있는 자신에게 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의 뇌리를 강렬하게 스쳐 지나갔다. 선영아, 아기 때문에 그래? 그래, 그렇구나. 넌 지금 아기를 살려달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 거지? 맞지? 아기를 지우면 너도 필경 죽고 말 거라는 얘기를 네가 지금 나한테 눈물로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 그렇다면 내가 우리 아기 안 지울게. 네가 이렇게 끝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아기에게 몹쓸 짓을 할 수가 있겠니? 그러니까 선영아, 내가 절대 우리 아기 지우지 않고 잘 보호할 테니까 너도 그만 눈물을 그쳐. 그래야 지금 눈물을 그쳐주어야 그게 정말 네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알 수가 있잖아. 응? 그 순간이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5분 이상 줄기차게 흘러나왔던 그녀 눈물이 마치 수도꼭지를 돌려 잠근 것처럼 일시에 딱 멎었다. 성민은 놀라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으로 그녀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래, 그랬었구나. 선영이 네 뜻이 그런 거였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도 우리 아기에 대해선 내가 손 못 대게 할 테니까 날 믿어. 그리고 선영아, 지금은 너의 눈물이지만 네 눈물만이라도 다시 내가 있는 세상으로 돌아와줘서 난 너무나 기쁘다. 사랑해. 너무나 장해. 우리 선영이. 그리고 엄마의 깊은 잠을 깨운 대단한 우리 아기도 말이야.
당신과 헤어진 뒤 밤이 무척 길어졌습니다. 저는 손톱을 깎으며 길어진 슬픔을 깎고 때때로 밤하늘에 걸린 보름달을 초승달로 깎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당신이 내게 보낸 야멸찬 눈빛처럼 방바닥에서 톡톡 튀어 사라지는 손톱처럼 내 손에 든 기쁨들이 나를 끊고 사라집니다. 손톱을 너무 깊이 잘라낸 것처럼 마음에서 자란 가슴 끝이 아리고 밤이 잘라낸 새벽 속살이 창문 밖에 떨어져 쌓여 제 눈 속처럼 뿌였습니다. 왜 이렇게 할 일 없이 그리움만 매일매일 자라나는지 손톱을 둥글게 깎다 보면 가끔 당신으로 인해 발갛게 물들던 제 볼빛이 손톱마다 어려 있어 끝내 눈물을 깎아 떨굽니다. 순환. 대지 곳곳에 노란 개나리와 진달래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2009년 3월 7일이었다. 결혼을 앞둔 희영이가 엄마 아버지와 함께 언니를 병문안 왔다. 친정 식구들은 한동안 병원에 뜸했었다. 엄마는 선영이로 인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서울집에서 거의 운신을 못했었다. 아버지 또한 몸져놓은 아내 수발을 드느라 그 곁을 지켜야 했었다. 희영이는 집안의 악재가 겹치자 3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결혼식을 가을쯤으로 미루려 했었다. 하지만 신랑 집에서 그날이 10년 만에 오는 최고의 길일이라며 제 날짜를 재촉했다. 아버지도 하나 남은 딸이 어수선한 집을 떠나 하루라도 빨리 제 길을 가는 게 낫다 싶어서 예정대로 추진시켰다. 아무리 간소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살집을 새로 구하고 가구를 고르고 드레스를 맞추고 청첩장을 준비하는 등등의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처제는 거의 한 달 열흘 만에 언니 서영이를 보러 왔다. 성민과 매일 전화통화는 했었지만 장인 또한 여전히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장모 때문에 병원에 온 것이 거의 한 달 만이었다. 선영이 상태는 외견상 별로 나아진 게 없었다. 언젠가 굵은 눈물을 5분 넘게 흘렸던 그날 이후로는 그런 증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선영은 나무토막 같은 깊은 잠에 다시 빠져들어 버렸다. 물론 성민은 그 다음날 아침 병원 1층 외과 가장 집무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출근하는 과장을 만났다. 지난밤에 아내에게서 일어난 그 증상을 말하면서 아내가 아기를 지우는 것을 반대하고 자신도 반대한다는 뜻을 확고하게 밝혔다. 의사는 그 즉시 환자인 이선영에게 올라가서 그녀 상태를 살폈다. 그리고 지난밤에 2시간마다 체크된 그녀의 신체 반응 수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혈압과 맥박수, 호흡수, 체온, 자가호흡의 횟수, 뭐 하나 특별하게 나아진 점이 없었던 것이다. 환자 보호자의 얘기를 믿는다면 분명 자의식이 일정 부분 돌아왔다는 것인데 환자 상황은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의사는 실망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않은 채 성민에게 다시 한번 그 결정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다.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란 조언도 덧붙였다. 하지만 성민은 절대 번복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한치도 물러서질 않았다. 의사는 잠시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너무나 아기 욕심이 생겨서 환자인 아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가족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민 씨 생각에 기꺼이 동의하시던가요? 그 점은 제가 책임지고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야 저희들로서야 어쩔 수 없는 노릇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결정이 바뀐다면 하루라도 빨리 말해 주십시오.
아기가 자라 커질수록 사모 몸에 무리가 따르니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글쎄요, 무리하고 무모하기까지 한데. 의사는 다시 한번 치료의 어려움과 아기가 산모에게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했다. 김성민은 입술을 질끈 깨물고 고개를 끄덕거릴 뿐이었다. 그렇다면 차후 다른 말씀이 없으시다면 지금 상황대로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이후 그 어떤 잘못된 결과가 나오더라도 병원의 책임이 아닌 보호자 책임, 정확히 말하면 김성민 당신 책임이라는 것을 주지시킨 것이다. 성민이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변화가 있었던 사항은 영양식 문제였다. 그는 그 전까지만 해도 환자 치료 차원에서 제공되는 영양식에 대해선 믿고 그냥 관가해버렸었다. 하지만 새롭게 관심을 가져보니 간단하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었다. 가는 튜브선을 통해 그녀의 위 속으로 넣어지는 영양식은 어른 손바닥 2개를 겹쳐놓은 주머니 크기만한 밀폐 용기에 들어있다. 이 영양식은 하루에 3번 의식 없는 환자에게 주입되는데 투명한 튜브를 지나가는 음식물 색깔이 회색빛 점액질 같았다. 우선 음식물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간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대부분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모든 환자들은 그 이유식 형태의 제품을 공히 쓰고 있다는 거였다. 쌀죽에다가 빻은 멸치가루, 당근, 시금치, 돼지고기 등등의 재료가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제조 날짜를 보니 3개월 전에 만들어진 거였다. 어떤 것은 반년 가까이 지난 밀폐 제품이었다. 그래서 성민은 환자 보호자가 직접 영양식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냐고 간호사에게 물었다. 일단 그런 전례가 없고 영양식 자체가 재료를 완전히 갈아 이유식보다 더 묽은 점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어떻게 그걸 만들 것이며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만들어낼 수 있겠냐며 중환자실 수간호사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성민은 뒤늦게 깨닫긴 했지만 세상 전부를 줘도 안 바꿀 선영이에게 신선도가 죽은 음식을 공급한다는 게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더군다나 선영이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몸 안에서 아기도 함께 키우고 있지 않은가. 성민은 내과 가장을 찾아가 신선도가 가장 살아있는 영양식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 환자에게 공급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마뜩자나하는 중환자실 수간호사에게는 허리까지 머리를 연신 구부리며 간청했다. 병원 안에선 보호자라고 해서 환자 건강과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함부로 할 수 없다. 병원에 일단 환자를 들여놓은 이상 환자 보호자는 의사와 간호사 지시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성민은 담당의와 수간호사에게서 그럼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하는 승낙을 받아냈다. 성민은 뛸 듯이 기뻤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다. 그가 나온 강릉시 주문진읍에 소재한 도립대학 교수의 막내 여동생이 알고 보니 병원 식당을 총괄하는 영양과장이었다. 이미 아내에 대한 그의 사랑과 열정은 병원 내에 자자하게 퍼져 있었다. 영양과장은 큰오빠인 권 교수 부탁도 있고 해서 그를 위해 주방 한쪽 일부를 시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었다. 그날부터 그는 중환자실 보호자실에서 눈 뜨자마자 아내 상태를 잠시 살펴보곤 곧바로 근처 새벽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날 판매대에 나온 가장 신선한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시금치, 상추, 미나리 같은 야채와 버섯류를 샀다. 싱싱한 해물이 나왔을 때는 전복이며 갈치 등 푸른 고등어 등등을 필요한 만큼 아낌없이 사들였다. 그리고 이틀에 한 번꼴로 가장 신선도가 좋고 육질이 좋은 소고기를 500g씩 샀다.
재료를 사들이는 최우선 원칙은 신선도였다. 그날 산 재료들은 그날 안에 모두 사용한다는 거였다. 그래서 재료의 양을 잘 가늠하지 못했던 초창기에는 아내에게 3번의 식사를 공급하고 남은 나머지 음식들을 그 또한 함께 먹었다. 그는 고기를 익혀서 믹서에 갈았다. 당근과 양파, 오이 등등의 싱싱한 채소 같은 경우엔 삶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믹서에 넣고 갈았다. 그리고 간간히 해독에 좋다는 싱싱한 미역줄기와 갓 따온 찻잎도 구해서 녹즙기에 넣고 갈았다. 동물성과 식물성이 골고루 들어간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 용기에다 넣고 다시 한번 믹서로 세밀하게 갈았다. 물을 한 방울도 넣지 않았지만 신선한 야채에서 우러난 물기 때문에 아기가 먹는 이유식보다 더 푸른빛이 감도는 묽은 죽이 만들어졌다. 그는 밀폐 용기로 된 영양식 대신 매일매일 하루 3끼씩 가장 신선한 영양식을 아내 몸속에 공급했다. 음식 재료를 매번 달리했고 특히 한우 쇠고기는 이틀에 한 번씩 꼭 공급했다. 초창기엔 음식물이 들어가는 튜브에 음식물이 끼고 막혀 잘 안 내려가기도 했다. 균일하고도 세밀하게 음식을 갈아내지 못해서다. 하지만 커다란 주사기 형태로 된 용기를 튜브와 연결해 아주 천천히 손바닥 압력을 가함으로써 자연스레 음식물이 그녀 윗속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의 물기에 따라 주사기 형태를 쓸 것인가 아니면 비닐팩 형태를 쓸 것인가를 선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능숙해졌다. 그가 직접 만든 신선한 영양식을 공급한 뒤 사흘이 지나면서부터 그녀의 잿빛 얼굴이 아주 조금씩 맑아졌다. 한 달 가까이 그가 하루 3개의 이유식을 만들어 공급을 하자 의사도 놀랄 만큼 그녀 얼굴이 뽀얗게 변했다. 뺨에 아주 엷은 홍기까지 스며올랐다. 아내 몸이 그의 정성을 흠뻑 빨아들이면서 열렬히 반응하는 것이다. 중환자실 간호사들도 탄성을 지를 만큼 놀라워했다. 임신 3개월이 지나 4개월 가까이 되자 그녀의 아랫배가 도톰하게 부풀어 올랐다. 태아가 급속하게 커지면서 영양을 빨아들이는 만큼 선영의 얼굴은 어쩔 수 없이 광대뼈가 드러나고 쇄골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성민은 그녀에게 매일 3끼의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고 그녀의 온몸을 닦고 주물러주고 그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는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친정 식구 모두가 장녀를 보기 위해 중환자실에 들어온 거였다. 어휴, 우리 큰딸 선영아, 엄마가 왔다. 오랜만에 와서 너무 미안하다. 근데 어떻게 우리 딸 얼굴이 이렇게 거칠하니? 선영이 아랫배가 완만하게나마 부풀어 올랐다는 것을 먼저 알아챈 사람은 처제 희영이었다. 어머나? 엄마, 언니 배 좀 봐. 응, 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복수가 들어찬 곳인가? 아니야, 봐봐. 언니 배 안에서 뭔가 움직이잖아. 에구머니나, 그러네? 이건 분명 애가 들어선 것인데, 자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장모는 얼굴살을 부들부들 떨면서 사위인 성민을 쳐다보았다. 돌아보는 장인의 눈빛에도 서리빨 같은 분노가 스며 있었다. 중환자실 안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노릇이었다. 자네, 따라 나오게. 네. 그가 장인의 뒤를 따라 나서는데 처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도대체 저 사람이 우리 언니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장인은 아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1층 플로어에 내려서자마자 곧장 병원 건물 뒤쪽으로 빠르게 걸어나갔다. 성민은 뒤따라갔다. 사람이 없는 으슥한 곳에서 장인은 갑자기 돌아섰고 눈앞에 와서 멈춰서는 그의 뺨을 힘차게 갈겼다.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응? 어떻게 내 딸이 저렇게까지 배가 불러오도록 내가 모를 수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말씀드리려 했었지만 너무 걱정을 하실 것 같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고? 죄송? 다시 한번 성민의 뺨에선 짝 하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허공에 울려 퍼졌다. 성민은 뒤로 물러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현재로선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나쁜 놈. 어떻게 내 딸에게 우리에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나? 걔가 지금 걔 몸이 어디 정상이야? 우리에게 알리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진즉에 조치했어야지. 숨만 간신히 쉬고 있는 우리 애한테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장인의 눈 언저리가 붉게 물들면서 두 눈의 물기가 그렁그렁 차올랐다. 장인어른 압니다. 100번 1000번 노여우실 겁니다. 네, 저라도 장인어른 입장에서 절 용서하기 힘들 겁니다. 그걸 아는 놈이 이런 짐승 같은 짓을 저질러? 말해봐. 대체 무슨 정신으로 우리 아이가 이 지경까지 처해지게 만들었나? 대체 임신한 기간이 얼마야? 4개월 정도입니다. 이런 청인 공로할? 그래, 자네도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도록 방치했겠지? 그래, 이유가 대체 뭔가? 내 딸아이는 죽어나가도 괜찮고 네 녀석 자식은 어떻게든 살려볼 작정인 거냐?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하고 가능키나 한가? 네, 장인어른께서 이해 못해 주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선영이가 네, 제게 아기를 보호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걔가 의식이 돌아와 무슨 말을 했단 말인가? 그건 아니지만 아기를 드러내면 네, 선영이 자신도 결코 살지 못할 거라고 제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것은 아니라는 건 또 뭔가? 대체 내 딸이 말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게. 자넨 지금까지 말은커녕 눈도 뜬 적이 없고 손가락도 까딱거린 적이 없다고,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내게 한결같이 말하지 않았나? 네, 그렇긴 합니다만 선영이가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선영이는 눈물로 그런 뜻을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전 그때 분명히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아니, 우리 선영이가 눈물을 흘렸다고? 근데 그걸 왜 지금 와서 얘기하는가? 그때 얘기했다면 그날로 내가 당장 내려와 봤을 텐데. 죄송합니다. 다른 나은 변화가 이어졌다면 소식을 전해드렸겠지만 그 뒤로 다시 지금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려서. 네,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몹쓸 사람이구먼. 그러고 보니 결국 내 딸아이 임신이 내게라도 들통날까 싶어 그냥 지나친 게구먼. 근데 이 일을 앞으로 어찌할꼬. 장인은 하늘을 우러러 장탄식을 하면서 손수건으로 굵은 눈물을 훔쳤다. 그걸 뒤에 서서 지켜보는 성민의 가슴 또한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게 아니라고 장인어른 제발 제 말 좀 믿어달라고 엉엉 울며 매달려보고 싶지만 그날 그 순간 선영이의 눈물을, 그녀 눈물이 부르짖어 자신에게 전해주던 그 뜻을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성민 자신도 이 길을 선택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자다가도 벌떡 몸이 일으켜질 정도로 무서웠다. 하지만 그는 그때 그녀가 흘린 눈물을 따라 오늘까지 걸어올 수밖에 없었다. 하루에도 12번씩 마음과 의지가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는 이 길만이 아내 선영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또 믿었다. 아기를 선영이 몸에서 드러내는 것이 선영이 몸을 보다 빠르게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짓이 그녀 마음과 그녀 의식을 절망과 죽음으로 빠뜨리는 첩경이란 것을 성민은 그때 확신했었다. 그녀가 5분여 동안 흘린 눈물이 바로 그 말이었다. 잠시 후 온몸을 파들파들 떨고 있는 처제 희영이와
반쯤 넋이 빠진 장모, 참담하기 짝이 없는 얼굴로 돌처럼 굳어버린 장인, 그리고 깊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성민이가 외과 과장 지무실 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의사는 이선영 환자의 친정 식구들이 집무실 문을 밀어젖히다시피 거칠게 몰려 들어오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의사가 앉기를 권했지만 처음에는 앉으려 들지도 않았다. 공기가 납처럼 무거운 실내 분위기여서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었다. 우리 언니, 지금 정확히 임신 몇 주 차인가요? 네, 17주 차입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은 갑니다만 모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아니 선생님, 의사 맞아요? 어떻게 담당의가 의식도 돌아오지 않은 환자 몸이 저렇게 되도록 손 놓고 방치할 수가 있어요? 처제,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보고 처제라 부르지도 말고요. 희영아, 아빠,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할 말도 못해? 난 지금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거렸다. 네, 충분히 그러시겠죠. 사람 마음이 어디 다르겠습니까? 피와 살을 나눈 가족분들인데 지금 옥교가진 상황이 충분히 괴로우실 겁니다. 아니 글쎄요. 그걸 그렇게나 잘 헤아리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언니 어떻게 저 상태에서 애를 길러내요. 의식도 기약이 없고 목숨도 내일일지 모레일지 장담도 못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환자가 애까지 낳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건가요? 희영이가 손가락을 들어 형부인 성민을 가리켰다.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린 거죠? 저 사람이 아기를 못 지운다고 나섰어도 강력하게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가족한테라도 따로 연락을 하셔서 이런 일이 못 일어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럼 어떻게 지금이라도 가능하긴 한가요? 아기를 지우는 일이.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4개월이 넘어 늦었기도 하고요. 태하지만 모든 것을 갖춘 완전한 생명입니다. 종합병원도 물론이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기가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만큼 산모인 환자에게 신체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뭐라고요? 이게 다 누구 책임인데요? 저 사람하고 담당이 당신 책임이잖아요. 두 사람이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이젠 어쩔 수가 없다니. 그게 어디 의사가 할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당신 두 사람 가만히 놔둘 줄 알아요? 그만, 희영이 너 이제 그만 입 좀 다물어라. 아빠. 글쎄, 네 뜻은 충분히 밝혔으니까 이제 그만 잠자코 있으라니깐. 그러자 분을 못 이긴 희영이는 벌떡 일어나 의사 지무실 바깥으로 나가서는 힘껏 문을 쳐닫았다. 장인은 그저 깊은 한숨을 거푸거푸 내뿜으며 손수건으로 눈두덩이만 문지르고 있는 아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다음 의사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선생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큰딸아이 상태를 보고 눈이 뒤집혔었는데 단짝 친구처럼 자란 제 언니 모습을 보고 저 녀석이 지금 얼마나 속상하고 괴롭겠습니까?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나도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딸아이 상황이 지금 정상입니까? 도대체 뭘 믿고 일이 이 지경에 처하도록 그간에 손을 놓고 계셨던 겁니까? 아니, 왜 아무 말을 못 하십니까? 대체 뭘 믿고? 의사가 한일자로 다물어졌던 입술을 천천히 뗐다. 네, 전 사위분을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위를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껏 의사생활 25년 가까이 해왔었지만 네, 어르신 사위 같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부모, 아니 자기 자신보다도 더 끔찍하게 따님을 생각하고 위하시더군요.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다면 6중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그 누구를 붙들고서라도 물어보십시오. 저희 또한 감동을 해서 사위분께 중환자실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배려를 한 거고요. 네, 그날부터 사위분께서는 하루 20시간 가까이 따님 옆에만 붙어 앉아서 따님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그랬었군요.
우리 사위가 본디 천성이 착하고 반듯하긴 하지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고 있던 성민은 고개를 가슴 쪽으로 더 깊이 떨구었다. 그는 뺨 위에서 흐르는 눈물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의사의 말이 이어졌다. 저도 사위분과 환자의 임신 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치료의 어려움도 충분히 설명했고요. 우리가 임신 사실을 막 알았을 때는 사위분께서도 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시더군요. 환자를 위해서 아기를 지우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려는 듯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데 중절 수술을 하기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위분께서 따님에게 아기를 지워야겠다고, 네, 그런 설명을 한 모양입니다. 의식도 없는 사람한테요? 그걸 우리 딸이 알아들었다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보실 건 아닙니다. 인체와 생명은 우주만큼 신비롭기도 하거니와 여전히 미개척지입니다. 의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해도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10년, 20년 식물인간 상태로 살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요. 식물인간 상태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옆에서 사람들 하는 얘기를 환자가 다 알아들었다는 사례 보고서도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세계 유수한 의학지에 그런 사례들이 심심찮게 실리니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사위가 내 딸의 생각을 쫓아 이리 행동했다는 말을 저보고 믿어라, 그 말인 겁니까? 저도 환자가 눈물로 그런 뜻을 명백하게 알려줬다는 말에 대해선 당연히 믿지 않았죠. 자기 생각의 투영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말입니다. 사위분의 말씀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맞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요? 만약 다른 환자 남편분이 그랬다면 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위분이 따님에게 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본 사람이면 누구나 혀를 내둘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내를 저토록 끔찍하게 사랑하고 위하는 남편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 남편이 자기 아내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 제 자식 욕심 때문에? 천만에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사위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더군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민은 더 이상 그 자리를 버텨내기 힘들었다. 가슴이 미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갑자기 벌떡 일어난 그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지만 황급하게 집무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두 번째 이유는요. 중절 수술을 그만두기로 한 뒤부터 환자 신체 리듬이 이전과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그간에는 혈압과 심박수 모두 밑으로 더 떨어지면 위태한 경계선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들이 평균 10 이상씩 뛰어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정상인에 비해 불규칙한 면이 많고 여전히 떨어지긴 하지만 따님의 신체 활동이 훨씬 활발해진 게 사실입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고 수치로 나타난 정황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와서야 사위분이 제게 말해준 아내를 살리기 위해선 아내가 정말 오래도록 기다렸던 아기를 없애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던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의사지만 당장 따님의 내일조차 100% 안전을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전 사위분의 정성과 노력 그리고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만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니까요. 어르신, 사위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현재로선 사위분의 정성을 믿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따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의료적인 조치는 현 상태를 유지시키는 수준일 뿐입니다. 제가 외과 전문의로서 이런저런 케이스를 많이 봐왔지만 따님이 입은 뇌 손상 정도라면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자가호흡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그때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다.
의사가 일어나 발신자와 몇 마디를 나누더니 전화기를 내려놓고는 김성민의 장인과 장모 앞에 와서 섰다. 제가 회진 돌 시간을 넘겼습니다. 지금 전 그만 나가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쪼록 제 딸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장인이 천천히 일어나 의사를 향해 꾸부정하게 허리를 굽혔다. 의사 또한 답례 인사를 한 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손잡이를 잡은 채 멈춰 서서는 환자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사위분을 격려해 주십시오. 어르신께선 정말 사위 하나는 천하에 없이 잘 얻으신 겁니다.